1번 문제.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여러 소득을 합쳐 하나의 세율로 과세하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이자소득, 2번 배당소득, 3번 퇴직소득, 4번 근로소득. 정답은 3번.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6가지를 합산해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이 한꺼번에 실현되는 특성 때문에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이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분류과세 대상 소득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2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3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4번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정답은 1번. 분류과세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한 해에 몰려 실현될 때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식으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그 대상입니다.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모두 합산하는 종합과세 대상이라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3번 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쳐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2번 이자소득만 대상이고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3번 한 사람의 연간 이자,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4번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금융소득을 무조건 합산 과세한다. 정답은 3번.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판정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사람마다 따로 하고 배당소득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4번 문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데도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일까요? 1번 국내 은행에서 이미 원천 징수된 예금이자, 2번 국내 상장 주식에서 받은 현금 배당, 3번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받은 채권이자, 4번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정답은 4번. 국내에서 세금이 미리 떼이지 않은 해외 예금이자나 외국 주식 배당 같은 국외 금융소득은 원천 징수 절차가 없어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스스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에서 원천 징수가 끝난 이자, 배당은 2천만 원 이하면 그것으로 납세가 종결되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5번 문제.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원천 징수 분리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원천 징수를 하면 반드시 다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2번 분리과세는 세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제도다. 3번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부분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그것으로 납세가 끝난다. 4번 원천 징수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부분은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15.4%로 원천 징수되고 별도 신고 없이 납세가 종결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이 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고 분리과세는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의 세부담을 낮춰 주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6번 문제. 소득세법상 성격이 다른 하나로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은행 정기예금에서 받은 이자, 2번 국채에서 받은 이자, 3번 집합투자기구, 펀드로부터 받은 이익, 4번 회사채에서 받은 이자. 정답은 3번. 펀드, 즉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분배 이익은 소득세법에서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예금이자, 국채이자,
회사채 이자는 원금을 빌려준 대가라는 점에서 모두 이자 소득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7번 문제.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 이른바 그로스업, 즉 귀속법 인세를 더한 뒤 배당세액 공제를 해주는 근본 취지는 무엇일까요? 1번 법인 단계 법인세와 개인 단계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2번 배당을 많이 준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기 위해. 3번 외국인 투자자를 우대하기 위해. 4번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로 돌리기 위해. 정답은 1번. 기업이 번 이익에는 이미 법인세가 매겨졌는데 그 세후 이익을 배당받은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를 물리면 같은 돈에 세금이 2번 붙습니다. 이 이중과세를 완화하려고 배당액에 법인세 상당액을 더했다가 배당세액 공제로 빼주는 것이므로 정답은 한 번입니다. 8번 문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2번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다. 3번 이자, 배당처럼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4번 손해를 보고 팔아도 양도가액 전체에 부과한다. 정답은 1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넘길 때 산값보다 오른 만큼의 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보유만으로 매년 내는 세금이 아니고 이익의 매김으로 손실이면 과세되지 않아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9번 문제.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매매 차익이 있을 때만 부과한다. 2번 주식을 사는 매수자에게 부과한다. 3번 팔아서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판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4번 이익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로 부과한다. 정답은 3번.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넘기는 행위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라 이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판 금액,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매도자에게 부과합니다. 매수자가 아니라 파는 사람이 내고 이익 유무 크기와 무관하게 정률로 매김으로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10번 문제. 개인이 채권에 직접 투자할 때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받는 이자에는 과세하고 사고 팔아 생긴 매매 차익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2번 이자와 매매 차익 모두에 과세한다. 3번 이자와 매매 차익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4번 매매 차익에는 과세하고 이자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 개인이 채권에 직접 투자하면 받는 이자 소득에는 세금이 붙지만 채권을 되팔아 얻는 매매 차익, 자본이득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오랫동안 유지된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이자와 매매 차익을 다르게 다루므로 정답은 한 번입니다. 11번 문제. 국내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때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일정 요건의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2번 모든 개인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예외 없이 과세한다. 3번 소액주주만 과세하고 대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4번 양도차익이 아니라 배당처럼 과세한다. 정답은 1번.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의 대주주에게만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 되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12번 문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될 때 적용하는 비교과세 방식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과 분리과세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세금으로 정한다. 2번 언제나 종합과세 세액이 무조건 적용된다. 3번 언제나 분리과세 세액이 무조건 적용된다. 4번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을 단순히 더해 과세한다. 정답은 1번.
비교과세는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과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했을 때의 세액을 견주어 더 큰 금액을 최종 세금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역전을 막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한 번입니다. 13번 문제. 은행 예금, 적금이 펀드나 주가연계증권 같은 투자상품과 구별되는 핵심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운용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자주 발생한다. 2번. 만기 이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진다. 3번.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4번. 예금자 보호 제도로 원리금이 일정 한도까지 보호되고 확정이자가 지급된다. 정답은 4번. 예금, 적금은 약정한 확정이자가 지급되고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원리금이 일정 한도까지 보호되는 대표적 안전자산입니다. 운용 성과에 원금이 좌우되는 것은 펀드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의 특징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14번 문제. 집합투자기구, 펀드를 환매 가능 여부로 나눌 때 폐쇄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투자자가 언제든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2번. 추가 설정과 환매가 자유로운 대신 상장은 되지 않는다. 3번. 원금과 수익을 은행이 보장한다. 4번. 설정 후 만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환매가 제한되며 대신 거래소 상장 등으로 유동성을 확보한다. 정답은 4번.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한 자금이 고정되어 만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환매가 제한되며 그 대신 거래소의 상장에 사고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것은 개방형의 특징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15번 문제.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든 펀드는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로만 만들 수 있다. 2번. 신탁계약에 기초하면 투자신탁, 회사 설립에 기초하면 투자회사로 구분된다. 3번. 투자신탁은 주주총회로, 투자회사는 수익자총회로 운영된다. 4번. 법적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정답은 2번. 펀드는 신탁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신탁과 별도의 회사를 세우는 투자회사 등으로 법적 형태가 나뉩니다. 투자신탁은 수익자, 투자회사는 주주구조로 운영되고 실적 배당 상품이라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16번 문제. ETF, 상장지수펀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체로 특정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운용된다. 2번.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다. 3번. 일반 액티브 펀드보다 운용 보수가 대체로 낮은 편이다. 4번. 만기까지 보유해야만 하며 중도 매도가 불가능하다. 정답은 4번. ETF는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인덱스형이 많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며 운용 보수가 낮은 편입니다. 정해진 만기까지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팔 수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입니다. 17번 문제. ELS,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예금자 보호가 되는 원금 보장형 예금 상품이다. 2번. 발행회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원리금을 보증한다. 3번. 기초자산 없이 정해진 확정금리만 주는 채권이다. 4번.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의 가격 흐름에 따라 손익이 정해지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정답은 4번. ELS는 특정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 같은 기초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입니다. 예금이 아니어서 예금자 보호나 국가 보증 대상이 아니고 기초자산에 연동되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18번 문제.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퇴직연금, 같은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납입 시점에 이미 모든 세금을 완납해 나중에 추가 과세가 전혀 없다. 2번.
납입에게 세액공제를 주고 계좌한 수익은 과세를 미뤘다가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한다. 3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에 매년 즉시 종합과세한다. 4번. 중도 해지에도 세제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정답은 2번. 연금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세액공제를 해주고 계좌 안에서 생긴 이익에는 당장 과세하지 않고 미뤄두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 과세이연 구조입니다. 요건을 어기고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되돌리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19번 문제. 부동산 투자 회사인 리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투자자가 특정 건물을 직접 등기해 소유하는 방식이다. 2번. 원금과 확정이자를 은행이 보장하는 예금이다. 3번. 부동산이 아닌 국채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다. 4번. 여러 투자자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 매각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상품이다. 정답은 4번.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오피스 물류센터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하게 해주는 것이지 직접 등기 소유나 예금 채권형 펀드가 아니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20번 문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제상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발생한 모든 이익을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2번. 예금만 담을 수 있고 펀드나 주식은 담을 수 없다. 3번. 가입 즉시 언제 해지해도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4번. 계좌 안에서 난 이익 중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정답은 4번.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주식 등 여러 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계좌에서 난 순이익 중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하며 그 초과분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해주는 절세 계좌입니다.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고 일정 의무 보유 요건이 있으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21번 문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본적 분석은 과거 주가와 거래량의 패턴만으로 미래 주가를 예측한다. 2번. 기본적 분석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재무 산업 요인을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은 시장의 수급과 주가 흐름을 분석한다. 3번. 기술적 분석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내재 가치를 추정한다. 4번. 두 분석 모두 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답은 2번. 기본적 분석은 실적, 재무 비율, 산업 등 가치 요인을 따져 내재 가치를 추정하고 기술적 분석은 주가와 거래량 같은 시장 흐름의 패턴을 봅니다. 그래서 과거 주가만 보는 것은 기술적 분석이고 내재 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기본적 분석이라 한 번과 두 번은 서로 바뀌었습니다. 효율적 시장을 전제로 한다는 네 번도 틀렸는데 오히려 두 분석은 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지 않다고 봐야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22번 문제. 자기자본이익률, RO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자산 전체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2번.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주주가 투자한 자본이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보여준다. 3번. 매출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4번. 값이 낮을수록 주주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정답은 2번. 자기자본이익률, 즉 ROE는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라 주주 몫의 자본이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냅니다.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한 번은 총자산이익률 설명이고 매출액을 나눈 세 번은 회전율 개념이라 다릅니다. 값이 클수록 주주 자본을 효율적으로 쓴 것이므로 낮을수록 좋다는 네 번도 틀렸습니다. 23번 문제. 기업이 단기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 즉 유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부채 비율, 2번. 당좌 비율, 3번. 총자산 회전율, 4번. 매출의 경업이익률.
정답은 2번. 당좌 비율은 재고를 뺀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이라 당장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으로 단기 빚을 갚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부채 비율은 장기 안정성 지표, 총자산 회전율은 활동성 지표, 매출의 경업이익률은 수익성 지표라 유동성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24번 문제. 기업의 재무 안정성, 즉 장기적인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1번 재고자산 회전율, 2번 자기자본이익률 ROE, 3번 주가수익 비율 PR, 4번 부채 비율,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 정답은 4번.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라 빚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활동성, 자기자본이익률은 수익성 지표이고 주가수익 비율은 주가 수준을 보는 시장가치 지표라 재무 안정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5번 문제.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재고자산이 효율적으로 판매되어 회전이 빠르다. 2번 재고가 팔리지 않고 창고에 오래 쌓여 있다. 3번 기업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 4번 자기자본이 과도하게 쌓여 있다. 정답은 1번.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로 나눈 값이라 값이 높으면 재고가 빠르게 팔려나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고가 쌓여 있다는 한 번은 회전율이 낮을 때의 상황이고 부채나 자기자본을 말하는 3번과 4번은 활동성이 아니라 안정성이나 자본구조에 관한 이야기라 맞지 않습니다. 26번 문제. 주가수익 비율 P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가를 주당 순자산 BPS으로 나눈 값이다. 2번 값이 높을수록 항상 저평가된 주식이다. 3번 적자 기업일수록 더 정확하게 계산된다. 4번 주가를 주당 순이익 DPS으로 나눈 값으로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낸다. 정답은 4번. 주가수익 비율, 즉 P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라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몇 배로 매겨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는 한 번은 주가 순자산 비율 설명이고 값이 높으면 오히려 이익 대비 비싸다는 신호이므로 저평가라는 3번은 틀립니다.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 기업은 PR을 계산해도 의미가 없어 4번도 틀렸습니다. 27번 문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으로 나눈 값이다. 2번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의 규모를 직접 측정한다. 3번 값이 높을수록 청산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4번 주가를 주당 순자산 BPS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낮으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 가치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정답은 4번.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라 1보다 낮으면 시장이 매긴 값이 장부상 순자산보다 낮다는 의미로 저평가 신호로 자주 봅니다.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한 번은 주가 수익 비율이고 PBR은 배당 규모를 재는 지표가 아니므로 3번도 틀립니다. 청산가치는 순자산과 관련되지만 PBR이 높다는 것은 주가가 순자산보다 비싸다는 뜻이라 4번의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28번 문제. 항상성장 배당 할인 모형, 즉 고든 모형으로 주식의 이론 가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내년 예상 배당을 요구 수익률과 배당 성장률을 더한 값으로 나눈다. 2번 올해 배당의 요구 수익률을 곱한다. 3번 주당 순이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눈다. 4번 내년 예상 배당을 요구 수익률에서 배당 성장률을 뺀 값으로 나눈다. 정답은 4번. 고든 모형에서는 내년에 받을 예상 배당을 요구 수익률에서 배당 성장률을 뺀 값으로 나누어 주식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이 모형이 성립하려면 요구 수익률이 배당 성장률보다 커야 하므로 두 값을 더하는 한 번은 틀립니다. 배당의 수익률을 곱하는 3번이나
이익을 그냥 나누는 내번은 배당 할인 모형의 원리와 다릅니다. 29번 문제.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영업활동으로 번 현금에 납부한 세금을 다시 더한 값이다. 2번,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사업을 유지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본적 지출 등을 빼고 남은 주주와 채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현금이다. 3번, 당기순이익과 항상 정확히 일치한다. 4번, 한 해 동안 지급한 배당금만을 뜻한다. 정답은 2번.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으로 창출한 현금에서 시설 투자 같은 자본적 지출을 빼고 남은 자본을 댄 주주와 채권자에게 실제로 배분할 수 있는 현금을 말합니다. 세금을 도로 더하는 한 번은 계산 방향이 어긋났고 잉여 현금 흐름은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차이가 나므로 항상 같다는 세 번도 틀립니다. 배당금만을 뜻한다는 네 번은 개념을 지나치게 좁힌 설명입니다. 30번 문제. 경기순환과 산업분석에서 말하는 경기민감산업, 즉 경기순환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경기와 상관없이 매출이 꾸준한 필수 소비재가 대표적이다. 2번, 경기 확장기에는 실적이 크게 늘고 침체기에는 크게 줄어드는 산업으로 자동차, 철강, 건설 등이 해당한다. 3번, 경기 방어 산업이라고도 불린다. 4번, 전력, 가스 같은 유틸리티가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이다. 정답은 2번. 경기 민감 산업은 경기에 좋고 나쁨에 따라 실적이 크게 출렁이는 산업으로 자동차나 철강, 건설처럼 투자와 소비가 늘어야 잘 되는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한 필수 소비재나 전력, 가스 같은 유틸리티는 경기 방어 산업이라 부르므로 한 번과 네 번은 방어 산업의 예이고 방어 산업이라 부른다는 세 번도 정반대 설명입니다. 31번 문제. 채권의 가격과 시장이자율의 관계로 오른 것은? 1번, 시장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도 함께 오른다. 2번, 채권 가격과 시장이자율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 3번, 시장이자율이 내리면 채권 가격도 함께 내린다. 4번, 시장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정답은 4번. 채권은 미래에 받을 이자와 원금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해 값을 매기기 때문에 시장이자율이 오르면 할인이 커져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이 내리면 가격이 오릅니다. 즉,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한 번과 네 번, 서로 무관하다는 세 번은 모두 이 반비례 관계에 어긋납니다. 32번 문제. 채권의 듀레이션과 볼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른 조건이 같다면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변할 때 채권 가격이 더 크게 변동하며 볼록성은 듀레이션만으로 추정한 가격 변화의 오차를 보완해준다. 2번,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민감도가 작아진다. 3번, 볼록성이 클수록 금리가 오를 때 손실이 더 커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 4번, 표면이자율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길어진다. 정답은 1번. 듀레이션은 금리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라 듀레이션이 길수록 같은 금리 변동에도 가격이 더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민감도가 작아진다는 한 번은 정반대입니다. 볼록성은 직선 근사인 듀레이션의 오차를 보정하며 볼록성이 크면 금리가 내릴 때 가격 상승폭이 오를 때 하락폭보다 커서 오히려 투자자에게 유리하므로 세 번도 틀립니다. 표면이자율이 높으면 원리금 회수가 빨라져 듀레이션은 짧아지므로 네 번도 틀렸습니다. 33번 문제. 채권 신용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부도 위험이 작아 이자율도 낮게 책정된다. 2번, 투자등급의 최하위는 일반적으로 트리플 B, BBB이며 그보다 아래 등급은 투기등급으로 분류된다. 3번, 신용등급은 채권의 남은 만기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4번, 트리플 A, AAA는 투기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다. 정답은 2번. 신용등급은 발행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할 위험을 평가한 것으로
통상 트리플 B까지를 투자 등급으로 보고 그 아래 더블 B 이하부터는 투기 등급으로 나눕니다. 등급이 낮으면 부도 위험이 커져 그만큼 높은 이자를 줘야 하므로 한 번은 틀리고 신용 등급은 만기와는 다른 개념이라 세 번도 맞지 않습니다. 트리플 A는 가장 안전한 최우량 등급이므로 투기 등급이라는 네 번은 틀렸습니다. 34번 문제. 기술적 분석에서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것을 데드크로스라 하며 매수 신호로 본다. 2번.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는 매수 신호로 보며 주가 상승의 거래량 증가가 함께 나타나면 상승 추세가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3번. 거래량은 주가 흐름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지표이다. 4번. 이동평균 기간이 짧을수록 주가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한다. 정답은 2번.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매수 신호이며 여기에 거래량까지 늘면 상승 추세에 힘이 실린 것으로 봅니다. 단기선이 위로 뚫는 것을 데드크로스라 한 번은 이름이 잘못되었고 거래량은 흔히 주가에 선행하는 중요한 지표라 무관하다는 세 번도 틀립니다. 이동평균 기간이 짧을수록 최근 가격을 많이 반영해 오히려 더 민감하게 움직이므로 네 번도 맞지 않습니다. 35번 문제.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약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주가 정보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다. 2번. 강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 3번. 효율적 시장에서는 주가가 정보와 무관하게 움직여 어떤 정보도 반영하지 않는다. 4번. 중강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개된 모든 정보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 공개 정보를 활용한 기본적 분석으로는 초과 수익을 얻기 어렵다. 정답은 4번. 중강형 효율적 시장은 과거 주가뿐 아니라 실적, 공시 같은 공개 정보까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므로 공개 정보에 기댄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 수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약형 시장은 과거 주가가 이미 반영되어 기술적 분석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 번은 틀리고 강형 시장은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어 그마저도 소용없다고 보므로 세 번도 틀립니다.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즉시 반영되는 것이지 정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도 맞지 않습니다. 36번 문제. 다음 중 분산 투자로 제거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등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위험. 2번. 특정 기업의 노사분규로 인한 주가 하락 위험. 3번. 한 회사의 신제품 개발 실패에 따른 손실 위험. 4번. 개별 기업 경영진의 횡령 사고에 따른 위험. 정답은 1번. 시장 전체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 또는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종목에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종목에 나눠 담아도 없앨 수 없습니다. 나머지 노사분규, 신제품 실패, 경영진 사고는 모두 특정 기업에만 생기는 고유 위험, 즉 비체계적 위험이라 분산 투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37번 문제. 포트폴리오의 편입 종목 수를 늘려가며 분산 투자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체계적 위험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0에 수렴한다. 2번.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지만 체계적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3번. 종목 수가 많아질수록 전체 위험이 무한정 계속 줄어든다. 4번. 비체계적 위험은 변하지 않고 체계적 위험만 감소한다. 정답은 2번. 종목을 늘리면 각 기업 고유의 비체계적 위험은 서로 상쇄되어 줄어들지만 시장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체계적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위험 감소에는 한계가 있고 0까지 내려가지 않으며 감소하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38번 문제.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위험 감소, 즉 분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상관계수는? 1번.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 2번. 상관계수가 0일 때, 3번. 상관계수가 플러스 0.5일 때, 4번.
상관계수가 -1일 때. 정답은 4번.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즉 -1에 가까울수록 한쪽이 오를 때 다른 쪽이 내려 서로 상쇄됨으로 분산 효과가 가장 커집니다. 상관계수가 +1이면 완전히 같이 움직여 분산 효과가 전혀 없고 0이나 0.5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1보다는 작습니다. 39번 문제. 최대 손실의 상액, 즉 VA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초과할 수 없는 손실의 상한선을 뜻한다. 2번. 포트폴리오가 앞으로 벌어들일 기대수익률을 계산한 값이다. 3번. 정상적인 시장에서 일정 기간 신뢰 수준 하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규모를 통계적으로 나타낸 값이다. 4번. 과거에 실제로 발생한 손실의 평균을 그대로 표시한 값이다. 정답은 3번. VAR은 정해진 보유기간과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예상되는 최대 손실 규모를 하나의 금액으로 표현한 지표입니다. 신뢰 수준을 벗어나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그 값을 넘는 손실도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적 상한선은 아니며 기대 수익이나 과거 손실의 단순 평균과도 다릅니다. 40번 문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최대 손실의 상액 VAR의 값이 커지는 경우로 옳은 것은? 1번. 신뢰 수준을 99%에서 95%로 낮출 때. 2번. 보유기간을 10일에서 1일로 줄일 때. 3번.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일 때. 4번.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작아질 때. 정답은 3번. VAR은 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변동성이 클수록 값이 커집니다. 따라서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면 더 극단적인 손실까지 포함하므로 값이 커집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VAR을 작아지게 하는 방향입니다. 41번 문제. 위험관리에서 말하는 해지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에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것. 2번. 빌린 돈을 이용해 투자 규모를 키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3번. 위험이 높은 자산일수록 더 많이 매수해 기대 수익을 높이는 것. 4번. 보유한 자산과 반대 방향의 포지션을 취해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는 것. 정답은 4번. 해지는 이미 가진 자산의 가격이 불리하게 움직일 때 생기는 손실을 반대 방향 포지션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상쇄해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집중 투자나 차입을 통한 투자 확대는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행동이므로 해지의 개념과 반대됩니다. 42번 문제. 주식 채권 같은 전통적 투자와 비교한 대안투자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언제든 즉시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이 매우 높다. 2번. 환매가 자유롭고 투자 기간이 짧은 것이 일반적이다. 3번. 전통적 자산과 수익률 움직임이 거의 똑같아 분산 효과가 없다. 4번. 유동성이 낮고 투자 기간이 길며 정보 공개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정답은 4번. 대안투자는 부동산 사모펀드처럼 사고팔기 어려워 유동성이 낮고 투자 기간이 길며 공개시장 상품보다 정보 공개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통적 자산과 수익 움직임이 다른 편이라 오히려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43번 문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즉 P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불특정 다수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이다. 2번.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 지분에 장기 투자하고 가치를 높인 뒤 매각해 수익을 추구한다. 3번. 투자자가 원할 때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단기 유동성 상품이다. 4번. 예금처럼 원금과 확정이자가 법으로 보장되는 안전 상품이다. 정답은 2번. PF는 소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기업 지분을 확보하고 오랜 기간 경영에 참여해 가치를 끌어올린 뒤 되팔아 차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공개적으로 모으는 공모가 아니라 사모 방식이고
환매가 자유롭지 않으며 원금도 보장되지 않아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44번 문제. 헤지펀드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특정 주가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소극적 상품이다. 2번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절대 수익을 추구하며 공매도 차입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한다. 3번 차입과 공매도가 법으로 전면 금지되어 매수만 할 수 있다. 4번 국채에만 투자해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다. 정답은 2번. 헤지펀드는 시장 방향과 상관없이 이익을 내는 절대 수익을 목표로 공매도와 차입, 파생상품 등 다양한 전략을 자유롭게 씁니다. 지수를 단순히 추종하거나 매수만 하는 소극적 상품이 아니며 오히려 고위험 전략도 쓸 수 있어 원금 손실 위험이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45번 문제. 부동산 인프라 같은 실물자산 대안투자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임대료 통행료 등 비교적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2번 물가가 오를 때 자산 가치도 함께 오르는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번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즉시 사고 팔 수 있어 환금성이 매우 높다. 4번 투자 규모가 크고 매각에 시간이 걸려 유동성이 낮은 편이다. 정답은 3번.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 실물 자산은 임대료 통행료 등 안정적 현금 흐름과 물가 상승에 대한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덩치가 크고 사고 파는 데 시간이 걸려 유동성이 낮습니다. 주식처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 실물 대안 투자의 성격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 46번 문제. 원유, 금, 곡물 같은 원자재에 대한 투자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자나 배당 같은 정기적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 2번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아 위험이 없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3번 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 함께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활용된다. 4번 주식 채권과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분산 효과가 없다. 정답은 3번. 원자재는 물가가 오를 때 실물 가격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쓰입니다. 다만 이자나 배당 같은 현금 흐름은 없고 가격 변동성도 큰 편이며 전통적 자산과 움직임이 달라 오히려 분산에 도움이 되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47번 문제. 국내 투자자가 환해지를 하지 않고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주가와 별개로 손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1번 국내 예금의 이자율 변화, 2번 투자기간 동안의 원달러 환율 변동, 3번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 4번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량 변화. 정답은 2번. 해외 주식은 현지 통화로 거래되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내리면 원화로 환산한 손익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환위험이며 국내 예금 이자율이나 물가지수, 국내 증시 거래량은 해외 주식의 환산 손익을 직접 좌우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48번 문제.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서 선물원 매도 등으로 환해지를 실행했을 때의 효과로 옳은 것은 1번 현지 자산 가격이 떨어져도 손실이 전혀 나지 않도록 보장한다. 2번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제거해 현지 자산 가격 변동만 반영되도록 한다. 3번 환율이 유리하게 움직일 때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4번 현지 통화 가치 상승에 그대로 노출되어 환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정답은 2번. 환해지는 미래의 환율을 미리 고정해 환율 등락에 따른 손익을 없애고 순수하게 현지 자산 가격 변동만 투자 성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산 가격 자체의 하락 위험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니고 환차익을 노리거나 통화 가치 상승에 노출되는 것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49번 문제.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략적 자산 배분은 매일 시장을 보고 비중을 바꾸는 단기 매매 전략이다. 2번 전략적 자산 배분은 장기 목표 비중을 정하고 전술적 자산 배분은 단기 시장 전망에 따라 비중을 조정한다. 3번
전술적 자산 배분은 한 번 정한 비중을 장기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4번. 두 방식 모두 자산 비중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정답은 2번. 전략적 자산 배분은 투자자의 목표와 위험 성향에 맞춰 장기적인 자산별 목표 비중을 정하는 것이고, 전술적 자산 배분은 그 기준선을 두고 단기 시장 전망에 따라 비중을 능동적으로 조정해 초과 수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장기와 단기의 역할이 서로 바뀐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50번 문제.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투자자가 가까운 장래의 주가 하락 위험을 줄이려 할 때 적절한 파생상품 전략은? 1번.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하거나 풋옵션을 매수한다. 2번. 주가지수 선물을 추가로 매수해 포지션을 키운다. 3번. 콜옵션을 매도하지 않고 주식을 더 사들인다. 4번. 보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같은 주식을 더 산다. 정답은 1번.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하락 위험을 막으려면 주가가 내릴 때 이익이 나는 포지션이 필요하므로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하거나 풋옵션을 매수해 손실을 상쇄합니다. 선물을 더 매수하거나 주식을 추가로 사서 규모를 키우는 것은 오히려 하락 위험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51번 문제.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지켜야 할 직무윤리 가운데 다른 모든 윤리 기준이 도출되는 뿌리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두 가지 원칙을 바르게 묶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2번. 고객우선의 원칙과 신의 성실의 원칙. 3번. 설명 의무와 부당 권유 금지 의무. 4번. 비밀 유지 의무와 이해상충 방지 의무. 정답은 2번. 직무윤리의 두 축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우선의 원칙과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며 나머지 세부 의무는 모두 여기서 파생됩니다. 적합성, 적정성이나 설명 의무 같은 것들은 이 두 원칙에서 갈라져 나온 구체적 규정이라 뿌리라고 보기 어렵고, 비밀유지나 이해상충 방지 역시 근본 원칙이 아니라 개별 의무에 해당합니다. 52번 문제.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중 투자자와의 사이에 이해가 상충할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 따라야 하는 처리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낮춘 뒤 거래하며 낮추기 곤란하면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2번.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알린 뒤에는 회사 재량으로 거래를 진행한다. 3번. 준법감시인의 승인만 받으면 별도 조치 없이 거래할 수 있다. 4번. 회사의 이익을 먼저 확보한 뒤 남는 범위에서 투자자와 거래한다. 정답은 1번. 이해상충은 먼저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다음 거래하며 그 수준까지 낮추기 어렵다면 아예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공시 조정 회피의 순서라고 부릅니다. 알리기만 하고 회사 재량으로 진행하거나 승인만으로 넘어가는 것, 회사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은 모두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라 틀립니다. 53번 문제. 한 고객이 직원의 아무런 권유도 받지 않고 스스로 파생상품에 가입하려 하자 직원이 고객의 투자 경험과 재산 상황을 파악해보니 그 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상황에 적용되는 원칙과 직원의 조치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적합성 원칙에 따라 권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2번. 설명 의무에 따라 그 상품을 적극 권유해야 한다. 3번. 적정성 원칙에 따라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4번. 부당 권유 금지에 따라 가입 자체를 거절해야 한다. 정답은 3번. 권유가 없었는데 고객이 스스로 위험한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 원칙은 회사가 권유를 할 때 부적합하면 권유를 하지 않는 것이라 이 사례처럼 권유가 없는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설명 의무나 부당 권유 금지는 여기서 핵심 쟁점이 아닙니다. 54번 문제. 금융회사가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해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입증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투자자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번, 입증 책임은 어느 쪽에도 없으며 손해액만 다투면 된다. 3번, 회사가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4번, 금융감독원이 회사의 과실을 대신 입증해준다. 정답은 3번.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입증 책임이 회사 쪽으로 옮겨져 회사가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만 배상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가 상대의 잘못을 입증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뒤집은 것이라 투자자가 입증한다거나 아무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55번 문제. 다음 중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번,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옳은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해 알려주는 것. 2번,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상품을 권유하는 것. 3번,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객관적 근거를 들어 상품의 위험과 특징을 설명하는 것. 4번,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감추고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것. 정답은 3번. 투자자가 먼저 요청해서 객관적 근거로 상품을 설명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처리라 부당권유가 아닙니다. 반면 확실히 옳은다고 단정하는 것, 거부한 사람에게 다시 권유하는 것, 손실 위험을 숨기고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부당권유 행위입니다. 56번 문제. 고객과 신임관계에 있는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부담하는 신임 의무는 크게 두 가지 의무로 이루어진다. 이를 바르게 묶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설명 의무와 보고 의무. 2번, 비밀 유지 의무와 이해상충 방지 의무. 3번, 충실 의무와 주의 의무. 4번, 적합성 의무와 적정성 의무. 정답은 3번. 신임 의무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임하는 충실 의무와 전문가로서 주의를 다해 업무를 처리하는 주의 의무로 구성됩니다. 충실 의무는 자기나 회사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고 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신임 의무에서 파생되거나 별개인 개별 의무라 두 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57번 문제. 금융투자회사가 회사 내부에 이른바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두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1번, 부서 사이에 미공개 중요 정보가 넘나드는 것을 막아 이해상충과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2번, 고객에게 더 많은 상품을 권유해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3번, 회사의 마케팅 조직을 키워 광고를 늘리기 위해서. 4번, 투자자에게 회사 내부 정보를 더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 정답은 1번. 정보교류 차단 장치는 고유재산 운용부서와 고객자산 운용부서 사이 등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나 고객 정보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아 이해상충과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판매 실적을 높이거나 정보를 더 빨리 흘려보내려는 것은 오히려 이 장치가 막으려는 방향이라 목적과 정반대입니다. 58번 문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한 6가지 판매 규제, 이른바 6대 판매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번, 적합성 원칙. 2번, 설명 의무. 3번, 분산투자 의무. 4번, 부당권유 금지. 정답은 3번. 6대 판매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로 이루어집니다. 분산투자 의무는 자산을 나눠 담아 위험을 줄이는 운용상의 개념일 뿐 판매 단계의 규제가 아니라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59번 문제.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이나 질문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파악하고 확인받아 유지 관리하도록 한 절차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1번, 정보교류 차단 장치. 2번, 단정적 판단의 제공. 3번, 요청하지 않은 권유. 4번, 고객을 먼저 파악하는 제도, 고객 알기 제도.
정답은 4번. 권유에 앞서 투자자의 형편과 경험을 파악하고 확인받는 절차를 고객 알기 제도라고 하며 이는 적합성 원칙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정보교류 차단 장치는 부서 간 정보 흐름을 막는 것이고 단정적 판단 제공이나 요청하지 않은 권유는 오히려 금지되는 부당 권유 행위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60번 문제. 한 직원이 고객의 동의나 위임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 계좌로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 팔아 손실이 났다. 이 분쟁의 유형과 성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임의매매로 고객의 위임 없이 거래한 것이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2번, 일임매매로 정당한 위임에 따른 거래여서 문제가 없다. 3번,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상품 권유 과정의 문제일 뿐이다. 4번, 설명 의무 위반으로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1번. 고객의 동의나 위임 없이 직원이 임의로 계좌를 운용한 것은 임의매매로 명백한 위법이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일임매매는 투자일임계약처럼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거래하는 것이라 이 사례와 달라 적법하고 이 사안은 권유나 설명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위임 없이 거래한 점이 핵심이라 적합성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61번 문제. 자본시장법에서 어떤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볼지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번, 만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 3번,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지 여부. 4번,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 즉 투자성이 있는지. 정답은 4번.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할 목적으로 돈을 내되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성질, 즉 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금자 보호나 만기, 이자 지급은 원금 손실 가능성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구분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62번 문제.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파생상품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증권은 최대 손실이 투자원금으로 한정되지만 파생상품은 원금을 넘는 손실이 날 수 있다. 2번, 증권은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나지만 파생상품은 그렇지 않다. 3번, 증권은 장내에서만 거래되고 파생상품은 장외에서만 거래된다. 4번, 증권은 원금 손실이 전혀 없고 파생상품만 원금 손실이 있다. 정답은 1번. 증권은 투자자가 낸 원금까지만 손실을 볼 수 있는 반면 파생상품은 원금을 넘어서는 추가 손실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거래 장소로 나뉘는 것이 아니고 증권도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나머지는 틀립니다. 63번 문제. 다음 중 자본시장법이 정한 증권의 6가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채무증권. 2번, 지분증권. 3번, 파생결합증권. 4번, 장내파생상품. 정답은 4번.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내탁증권의 6가지로 나뉩니다. 장내파생상품은 증권이 아니라 파생상품에 속하므로 증권의 종류가 아닙니다. 64번 문제. 금융투자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사고 파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투자매매업. 2번, 투자중개업. 3번, 투자일임업. 4번, 투자자문업. 정답은 1번. 자기의 계산으로, 즉 자기 돈과 책임으로 사고 파는 것은 투자매매업입니다. 투자중개업은 남의 계산으로 사고 파는 것을 이어주는 중개 역할이라 자기 계산으로 하는 매매업과 구분됩니다. 65번 문제. 투자자로부터 투자 판단을 통째로 위임받아 자산 운용까지 대신해주는 금융투자업은 1번, 투자일임업. 2번, 투자자문업. 3번, 집합투자업. 4번, 신탁업. 정답은 1번.
투자일임업은 투자자에게서 판단을 위임받아 직접 사고 파는 운용까지 해주는 업입니다. 투자자문업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조언만 해줄 뿐 직접 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66번 문제. 다음 중 집합투자의 개념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한 사람의 재산을 따로 두고 그의 지시대로 운용하는 것. 2번. 여러 투자자에게서 모은 재산을 투자자의 일상적 지시 없이 통합해 운용하고 그 결과를 나눠주는 것. 3번. 투자자에게 투자에 관한 조언만 제공하는 것. 4번. 자기 재산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인수하는 것. 정답은 2번. 집합투자는 2명 이상에게서 모은 돈을 투자자의 일상적 운용 지시를 받지 않고 하나로 모아 운용한 뒤 그 성과를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재산을 지시대로 운용하는 것은 일임이나 신탁에 가깝고 조언만 하는 것은 자문업입니다. 67번 문제. 다음 금융투자업 중 금융위원회의 증가가 아니라 등록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것끼리 묶인 것은? 1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2번 집합투자업과 신탁업. 3번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4번 투자매매업과 집합투자업. 정답은 3번. 고객 재산을 직접 맡아 위험이 큰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등록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68번 문제. 자본시장법이 투자대상 자산에 따라 나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 2번 증권집합투자기구. 3번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4번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정답은 1번. 투자 대상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는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의 5가지입니다.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라는 종류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69번 문제. 발행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 발행인이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번 증권신고서. 2번 사업보고서. 3번 주요사항보고서. 4번 단기보고서. 정답은 1번. 새로 증권을 여러 투자자에게 파는 발행시장에서는 증권신고서를 내고 투자설명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사업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는 이미 발행된 증권이 오가는 유통시장 단계의 공시입니다. 70번 문제. 이미 증권을 발행한 상장법인 등이 사업 연도가 끝난 뒤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기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대표적인 유통시장 공시서류는? 1번 증권신고서. 2번 투자설명서. 3번 사업보고서. 4번 예비투자설명서. 정답은 3번.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가 끝난 뒤 회사의 재무와 경영성과를 정기적으로 알리는 유통시장 공시입니다.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는 증권을 새로 팔 때 쓰는 발행시장 서류라 성격이 다릅니다. 71번 문제. 상장회사의 임원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그 회사 주식을 미리 사고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는? 1번 시세조종 행위 금지. 2번 공매도 규제. 3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4번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 정답은 3번.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의 중요 정보를 이용해 미리 거래하는 것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흔히 내부자 거래로 금지됩니다. 시세조종은 값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별개 행위이고 단기매매 차익 반환은 정보 이용을 따지지 않고 짧은 기간의 차익을 돌려받게 하는 제도라 다릅니다. 72번 문제. 실제로는 거래할 뜻이 없으면서 서로 짜고 사고 파는 것처럼 꾸미거나 인위적으로 값을 끌어올려 다른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1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2번 적합성 원칙 위반. 3번 시세조종 행위. 4번
이해상충. 정답은 3번.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거나 값을 인위적으로 움직여 남을 속이는 것은 시세 조종 행위로 금지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내부 정보를 쓴다는 점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이나 이해상충은 영업과정의 규제라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73번 문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 투자자로 대우받을 수 없다. 2번. 국가나 한국은행처럼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큰 자는 전문 투자자에 해당한다. 3번. 전문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는 모두 일반 투자자로 본다. 4번.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같은 보호장치는 주로 일반 투자자를 위한 것이다. 정답은 1번.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해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 4번은 틀립니다. 국가와 한국은행은 전문투자자에 속하고 전문투자자가 아니면 일반 투자자이며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나머지는 옳습니다. 74번 문제. 금융투자업자가 여러 업무를 함께하면서 회사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이 부딪히지 않도록 부서 사이에 미공개 정보가 함부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장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적합성 원칙. 2번. 정보교류 차단 장치. 3번. 손실보전 약정. 4번. 시세관여. 정답은 2번.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부서 사이의 정보 흐름을 끊어두는 것을 정보교류 차단 장치라고 합니다. 적합성 원칙은 투자 권유 단계에서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권하도록 하는 규제라 성격이 다르고, 손실보전 약정은 오히려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75번 문제. 회원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율규제와 투자권 유대행인 등 전문 인력의 등록 관리 등을 맡는 자율규제기관은? 1번. 한국금융투자협회. 2번. 금융위원회. 3번. 금융감독원. 4번. 예금보험공사. 정답은 1번.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회원회사에 대한 자율규제, 표준약관과 광고심해, 전문 인력 등록과 관리 등을 맡는 자율규제기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나라가 하는 공적감독기관이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를 담당해 서로 다릅니다. 76번 문제. 적극적, 액티브, 운용전략과 소극적, 패시브, 운용전략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액티브 운용은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초과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2번. 액티브 운용은 패시브 운용보다 매매 회전율이 낮고 운용 보수가 저렴하다. 3번. 패시브 운용은 벤치마크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며 시장 수익 확보를 목표로 한다. 4번. 패시브 운용은 종목 선택과 시장 예측으로 초과 수익을 얻으려 한다. 정답은 3번. 패시브 운용은 시장이 효율적이라 초과 수익이 어렵다고 보고 지수를 그대로 복제해 시장 평균 수익을 얻는 것이 목표라서 두 번째가 맞습니다. 액티브 운용은 종목 선택과 시장 예측으로 초과 수익을 노리므로 회전율과 보수가 높은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액티브와 패시브의 특성을 서로 뒤바꿔 놓았고 네 번째는 초과 수익을 노리는 액티브의 특징을 패시브라고 잘못 붙였습니다. 77번 문제. 특정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한 인덱스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장 전체 흐름을 따라가므로 벤치마크를 크게 웃도는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한다. 2번. 벤치마크 지수와의 수익률 차이인 추적오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3번. 적극적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펀드보다 운용보수가 대체로 낮다. 4번. 지수 구성에 맞춰 편입함으로 개별 종목 분석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정답은 1번. 인덱스 펀드는 지수를 그대로 복제해 시장 평균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므로 지수를 크게 웃도는 초과 수익을 노린다는 세 번째 설명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데 지수와의 수익률 차이인 추적오차 관리가 핵심이고
종목을 일일이 고르지 않으니 보수가 낮고 분석 부담도 적습니다. 78번 문제. 가치주 투자와 성장주 투자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치주는 이익 대비 주가가 높게 형성된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은 종목을 말한다. 2번. 가치주 투자는 배당보다 미래의 높은 자본이득만을 기대하는 전략이다. 3번. 성장주는 장부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저평가된 종목을 골라 담는 전략이다. 4번. 성장주는 향후 이익 성장 기대가 커서 주가 수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정답은 4번. 성장주는 앞으로 이익이 빠르게 늘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돼 이익 대비 주가, 즉 주가 수익 비율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두 번째가 맞습니다. 가치주는 반대로 이익이나 장부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전략이라 가치주를 고평가 종목이라 한 첫 번째, 저평가 종목 매수를 성장주라 한 네 번째는 서로 뒤바뀌었고 가치주는 오히려 배당 등 안정성을 중시하므로 세 번째도 틀렸습니다. 79번 문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상향식, 바텀업과 하향식, 톱다운, 접근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하향식은 경제산업 전망을 먼저 판단하고 그 안에서 종목을 선택한다. 2번. 하향식은 개별 기업 분석에서 출발해 유망 종목을 먼저 고른다. 3번. 상향식은 거시경제와 산업 전망을 먼저 정한 뒤 종목을 배분한다. 4번. 상향식과 하향식은 분석 순서가 동일하며 이름만 다른 방식이다. 정답은 1번. 하향식은 경제와 산업 같은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유망한 부문 안에서 종목을 고르는 방식이라 세 번째가 맞습니다. 상향식은 반대로 개별 기업의 가치 분석에서 출발하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두 방식의 순서를 서로 뒤바꿔 놓았고 네 번째는 분석 출발점이 정반대라는 핵심 차이를 무시한 설명입니다. 80번 문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서 말하는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위험자산 중 몇 개 우량 종목만 골라 담은 집중 포트폴리오이다. 2번. 개별 종목 고유의 비체계적 위험이 대부분 남아있는 포트폴리오이다. 3번. 모든 위험자산을 시가총액 비중대로 담은 완전히 분산된 포트폴리오이다. 4번. 무위험 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위험이 전혀 없는 포트폴리오이다. 정답은 3번. 시장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모든 위험 자산을 그 시가총액 비중대로 담은 이론상 가장 완전하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라서 두 번째가 맞습니다. 완전 분산으로 개별 종목 고유의 비체계적 위험은 거의 제거되고 체계적 위험만 남으므로 세 번째가 틀렸고 몇 개 종목만 담는다는 첫 번째나 무위험 자산으로만 구성한다는 네 번째도 개념과 다릅니다. 81번 문제. 효율적 시장 가설의 관점에서 운용 전략을 판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시장이 효율적일수록 종목 선택으로 꾸준한 초과 수익을 얻기 쉬워진다. 2번.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믿을수록 인덱스 같은 소극적 운용의 근거가 강해진다. 3번. 약형 효율적 시장이면 재무제표 분석만으로도 손쉽게 초과 수익이 가능하다. 4번. 효율적 시장 가설은 분산 투자가 오히려 불리하다는 근거로 쓰인다. 정답은 2번. 시장이 효율적일수록 정보는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어 종목 선택으로 꾸준히 초과 수익을 내기 어렵고 그래서 지수를 따라가는 소극적 운용의 근거가 강해지므로 두 번째가 맞습니다. 효율적일수록 초과 수익이 어렵다는 점에서 첫 번째가 틀렸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취지와 반대되는 설명입니다. 82번 문제. 채권 운용에서 적극적 전략과 소극적 전략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극적 전략은 금리 예측에 근거해 듀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조정한다. 2번. 적극적 전략의 대표 방법으로 만기 보유와 사다리형 운용이 있다. 3번. 적극적 전략은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듀레이션을 늘려 자본이득을 노린다. 4번. 소극적 전략은 저평가 채권을 발굴해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답은 3번.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르고 그 상승폭은 듀레이션이 길수록 크므로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듀레이션을 늘려 자본이득을 노린다는 두 번째가 적극적 전략에 맞습니다. 듀레이션 조정과 저평가 채권 발굴은 적극적 전략이고 만기 보유 사다리형은 소극적 전략이라 나머지 셋은 두 전략의 방법을 서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83번 문제. 채권 만기 구성 전략인 사다리형과 바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사다리형은 단기채와 장기채에만 자금을 몰아담는 방식이다. 2번, 사다리형은 특정 만기 한 곳에만 전액을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3번, 바벨형은 만기가 짧은 채권과 긴 채권 양극단에 자금을 나누어 담는 방식이다. 4번, 바벨형은 여러 만기에 균등하게 골고루 분산해 담는 방식이다. 정답은 3번. 바벨형은 아령처럼 짧은 만기와 긴 만기 양쪽 끝에 자금을 나누어 담는 전략이라 두 번째가 맞습니다. 사다리형은 여러 만기에 자금을 고르게 나누어 매년 일정액이 만기 도래하도록 하는 방식이므로 사다리형을 양극단 집중이라 한 첫 번째와 한 만기 집중이라 한 세 번째가 틀렸고 균등 분산은 바벨형이 아니라 사다리형의 특징이라 네 번째도 뒤바뀌었습니다. 84번 문제. 채권 포트폴리오의 면역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면역 전략은 채권의 만기를 목표 투자 기간과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2번, 면역 전략은 금리 예측에 따라 듀레이션을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한다. 3번, 면역 전략은 표면이자율이 높은 채권만 골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4번, 면역 전략은 듀레이션을 목표 투자 기간에 맞춰 금리 변동 위험을 상쇄한다. 정답은 4번. 면역 전략은 채권의 듀레이션을 목표 투자 기간과 일치시켜 금리가 오를 때 생기는 가격 손실과 재투자 이익이 서로 상쇄되도록 만드는 방법이라 두 번째가 맞습니다. 기준은 만기가 아니라 듀레이션이므로 첫 번째가 틀렸고 금리 예측으로 듀레이션을 조정하는 것은 적극적 전략이며 면역 전략은 오히려 위험을 고정하려는 것이라 세 번째와 네 번째도 다릅니다. 85번 문제. 듀레이션과 채권 가격 변동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른 조건이 같으면 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이 길어진다. 2번, 표면이자율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길어진다. 3번, 듀레이션이 길수록 같은 금리 변동에 대한 가격 변동폭이 커진다. 4번,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듀레이션을 짧게 줄여 가격 손실을 방어한다. 정답은 2번. 표면이자율이 높을수록 이자를 더 빨리 회수해 자금의 평균 회수기간이 짧아지므로 듀레이션은 오히려 짧아집니다. 따라서 표면이자율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이 길어진다는 세 번째가 틀렸습니다. 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이 길고 듀레이션이 길수록 가격이 민감하며 금리 상승 예상 시 듀레이션을 줄여 방어한다는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86번 문제. 만기와 금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익률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우상향 수익률 곡선은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형태이다. 2번, 일반적인 우상향 곡선에서는 만기가 길수록 요구 수익률이 대체로 높다. 3번,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도 만기별 금리 차이는 항상 크게 벌어진다. 4번, 수익률 곡선은 개별 채권의 신용 등급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정답은 2번. 수익률 곡선은 만기에 따른 금리 수준을 이은 것으로 흔히 나타나는 우상향 형태에서는 만기가 길수록 위험 보상 등으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두 번째가 맞습니다. 우상향은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은 형태라 첫 번째가 반대이고 평탄한 곡선은 만기별 금리 차이가 작다는 뜻이라 세 번째가 틀렸으며 수익률 곡선은 신용 등급이 아니라 만기 구조를 나타내므로 네 번째도 다릅니다. 87번 문제. 채권의 소극적 운용 전략을 채택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금리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2번, 매매를 자주 해 매매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3번, 금리 예측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안정적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4번,
저평가된 채권을 발굴해 시장 수익률을 크게 넘어서기 위해서다. 정답은 3번. 소극적 운용은 금리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사다리형이나 면역 전략처럼 위험을 관리하며 안정적으로 목표 수익을 얻으려는 접근이라 두 번째가 맞습니다. 금리 예측 확신, 잦은 매매, 저평가 발굴로 시장을 크게 이기려는 것은 모두 적극적 운용의 동기라서 나머지 셋은 소극적 전략의 취지와 반대입니다. 88번 문제. 선물 거래와 옵션 거래의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선물은 매수자에게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계약이다. 2번, 선물은 계약 시 매수자가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권리를 얻는다. 3번, 옵션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4번, 옵션 매수자는 프리미엄을 내고 권리를 사며 분리하면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은 4번. 옵션 매수자는 프리미엄을 내고 사거나 팔 권리를 얻되 이행 의무는 없어 분리하면 행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두 번째가 맞습니다. 선물은 양쪽 모두 이행 의무가 있고 프리미엄이 없으므로 선물에 권리만 있다는 첫 번째와 프리미엄을 낸다는 세 번째가 틀렸고 옵션은 매수자에게 의무가 없으므로 양쪽 다 의무라는 네 번째도 다릅니다. 89번 문제. 콜옵션을 매수한 투자자의 손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기초자산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이익이 프리미엄 크기로 제한된다. 2번,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수록 이익이 무한정 커진다. 3번,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 위험이 가장 큰 포지션이다. 4번, 최대 손실은 지급한 프리미엄으로 한정되고 가격이 오를수록 이익이 커진다. 정답은 4번. 콜옵션 매수자는 살 권리를 산 것이라 값이 오르면 이익이 계속 커지고 값이 내려도 권리를 포기하면 되니 손실은 낸 프리미엄으로 제한돼 두 번째가 맞습니다. 이익이 프리미엄으로 제한된다는 첫 번째는 콜 매도자의 손익이고 하락 시 이익이 커진다는 세 번째는 풋옵션 성격이며 손실 무한대는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 쪽이라 네 번째도 틀렸습니다. 90번 문제. 풋옵션을 매수한 투자자의 손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이다. 2번,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지고 최대 손실은 프리미엄으로 제한된다. 3번,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 4번, 권리를 산 것이므로 프리미엄을 받고 시작하는 포지션이다. 정답은 2번. 풋옵션 매수자는 정한 가격에 팔 권리를 산 것이라 기초자산 값이 내릴수록 이익이 커지고 값이 올라도 권리를 포기하면 되니 손실은 낸 프리미엄으로 제한돼 두 번째가 맞습니다. 값이 오를 때 이익이 나는 것은 콜 매수라 첫 번째가 틀렸고 매수자의 손실은 제한적이며 프리미엄은 받는 게 아니라 지급하는 것이라 세 번째와 네 번째도 다릅니다. 91번 문제. 파생상품 거래의 목적인 해지, 투기, 차익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차익거래는 같은 자산의 시장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위험 없는 이익을 얻는 것이다. 2번, 해지거래는 가격 변동 위험을 적극적으로 떠안아 이익을 노리는 것이다. 3번, 투기거래는 보유 자산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반대 포지션을 잡는 것이다. 4번, 해지거래는 시장 간 가격 불일치를 노려 순간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다. 정답은 1번. 차익거래는 같은 자산이 시장이나 상품 간에 서로 다른 가격일 때 싼 쪽을 사고 비싼 쪽을 팔아 위험 없이 그 차이를 얻는 것이라 두 번째가 맞습니다. 해지는 위험을 떠안는 게 아니라 반대 포지션으로 위험을 줄이는 것이고 투기는 위험을 감수해 이익을 노리는 것이라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해지와 투기를 뒤바꿨고 네 번째는 차익거래를 해지라고 잘못 붙였습니다. 92번 문제.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투자자가 주가지수 선물로 위험을 줄이려 할 때 적절한 방법은? 1번, 향후 주가 하락이 걱정되면 주가지수 선물을 매수한다. 2번, 보유 주식과 같은 방향으로 선물을 매수하면 위험이 줄어든다. 3번, 해지를 하면 손실뿐 아니라 이익 가능성까지 모두 사라진다.
4번, 향후 주가 하락이 걱정되면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해 위험을 상쇄한다. 정답은 4번. 주식을 보유해 이미 상승에 노출된 상태이므로 하락이 걱정되면 값이 내릴 때 이익이 나는 선물 매도를 걸어 손익을 상쇄하는 매도 해지가 맞아 두 번째가 정답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선물을 매수하면 위험이 오히려 커지므로 첫 번째와 세 번째가 틀렸고, 해지는 손익 변동폭을 줄여 안정시키는 것이지 이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라 네 번째도 지나친 설명입니다. 93번 문제. 스왑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스왑은 미래에 정해진 현금 흐름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2번, 스왑은 한쪽에만 권리가 있고 프리미엄을 주고받는 옵션의 일종이다. 3번, 금리 스왑은 서로 같은 종류의 금리를 그대로 맞바꾸는 계약이다. 4번, 스왑은 거래소에서만 표준화되어 거래되는 대표적 상품이다. 정답은 1번. 스왑은 두 당사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서로 주고받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라 첫 번째가 맞습니다. 스왑은 양쪽 모두 의무가 있는 계약이라 권리만 있는 옵션과 다르므로 두 번째가 틀렸고, 금리 스왑은 보통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처럼 서로 다른 조건을 맞바꾸며 주로 장외에서 맞춤 거래되므로 세 번째와 네 번째도 다릅니다. 94번 문제. 다음 중 경기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경기선행지수 구성지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취업자 수와 산업생산지수 같은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2번, 회사채 연체율과 상용근로자 수 같은 뒤늦게 움직이는 지표. 3번, 재고순환지표와 코스피 지수 같은 미래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 4번, 이미 확정된 지난 분기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정답은 3번. 경기선행지수는 실제 경기보다 앞서 움직이는 재고순환지표, 주가지수, 건설수주 같은 항목으로 만들어서 앞날의 경기 방향을 가늠하는 데 씁니다. 취업자 수나 산업생산은 지금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표이고 연체율은 경기를 뒤따라오는 후행지표라서 미리 예측하는 용도로는 맞지 않습니다. 95번 문제.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 채권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채권 가격은 상승하며 만기가 길수록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 2번, 채권 가격은 금리와 무관하게 액면가로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 3번, 채권 가격은 하락하지만 만기가 길수록 하락폭은 오히려 작아진다. 4번, 채권 가격은 하락하며 만기가 길수록 가격 하락폭이 더 크다. 정답은 4번. 채권 가격과 시장금리는 반대로 움직여서 금리가 오르면 이미 발행된 채권의 값어치는 떨어집니다. 또 만기가 길수록, 즉 듀레이션이 길수록 같은 금리 변동에도 가격이 더 크게 출렁이므로 첫 번째가 정답입니다. 금리와 무관하게 고정된다거나 만기가 길수록 덜 움직인다는 설명은 잘못됐습니다. 96번 문제. 물가가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취하는 일반적인 통화정책 대응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준금리를 내려 대출을 늘리고 소비를 자극한다. 2번,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자금을 흡수하고 총수요를 억제한다. 3번, 국채를 대량 매입해 시중에 돈을 더 푼다. 4번, 지급준비율을 낮춰 은행의 대출 여력을 키운다. 정답은 2번.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 돈을 빌리는 비용을 높이고 시중자금을 거둬들여 과열된 수요를 식힙니다. 금리를 내리거나 국채를 사들이거나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돈을 더 푸는 완화 정책이라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므로 대응 방향이 반대입니다. 97번 문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원화 가치 하락 할 때 나타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나빠지고 수입 원자재 부담이 줄어든다. 2번,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원화 환산 수출 대금이 늘어난다. 3번, 수입 물가가 내려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 4번, 외화 부채를 가진 기업의 원화 환산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정답은 2번.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값이 싸지는 것이라 같은 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바꾸면 금액이 커지고 우리 물건 값이 외국에서 싸 보여 수출 기업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수입 원자재 값과 수입 물가는 비싸져 물가를 밀어올리고 달러 빚을 진 기업은 갚을 원화가 더 필요해 부담이 커지므로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98번 문제. 경기가 침체를 지나 회복 초기 국면으로 진입할 때 전술적 자산 배분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현금과 단기 국채 비중을 최대로 높인다. 2번. 경기에 민감한 주식 비중을 늘리고 안전자산 비중을 줄인다. 3번. 경기와 무관하게 채권 비중만 계속 늘려나간다. 4번. 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위험자산을 줄인다. 정답은 2번. 경기가 바닥을 찍고 살아나는 회복 초기에는 기업 이익이 늘어날 기대가 커져 주식 같은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현금이나 안전자산만 잔뜩 쥐고 있으면 오르는 장을 놓치므로 방어 일변도의 나머지 선택은 회복기에 맞지 않습니다. 99번 문제.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분산 투자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음수에 가까울수록 위험 감소 효과가 커진다. 2번.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위험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 3번.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전체 위험이 개별 위험보다 작아진다. 4번. 자산수를 늘려도 개별 기업 고유의 위험은 전혀 줄지 않는다. 정답은 1번. 분산 투자는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을 섞을수록 효과가 커지는데 상관계수가 낮거나 음수일수록 한쪽이 내릴 때 다른 쪽이 버텨줘서 전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두 자산이 똑같이 움직여 분산 효과가 없고 종목수를 늘리면 개별 기업의 고유 위험은 줄어들므로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100번 문제. 포트폴리오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샤프 비율은 초과 수익을 시장 민감도인 베타로 나눈 값이다. 2번. 정보 비율은 무위험이자율 대비 초과 수익을 총위험으로 나눈 값이다. 3번. 샤프 비율은 무위험이자율을 초과한 수익을 총위험, 수익률의 표준 편차으로 나눈 값이다. 4번. 정보 비율은 값이 낮을수록 운용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정답은 3번. 샤프 비율은 무위험이자율을 넘어선 초과 수익을 그 수익률이 얼마나 출렁였는지 나타내는 총위험, 즉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라 위험 한 단위당 얼마를 벌었는지 보여줍니다. 초과 수익을 베타로 나눈 것은 트레이너 지수이고 정보 비율은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추적 오차로 나눈 값이며 클수록 우수함으로 나머지 설명은 잘못됐습니다.